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1940년대 흑백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개츠비가 있을 정도로 이 소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장 잘 그렸다라고 평가를 해서 영화로도 많이 아답테이션이 됐던 그런 작품이죠.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필독 도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캇 피츠제럴드는 이제 오늘날 미국의 소비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 1920년대를 가장 잘 그린 일종의 서사 시인이다라고도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개츠비를 더 재밌게 보려면 미국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1920년대가 어떤 역사적 기간인지를 알고 보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1920년대는 흔히 이제 미국의 역사가들이 The Roaring Twenties라고 부릅니다. 으르렁거리는 20년대라는 뜻이죠. 뭔가 이제 굉장히 박력 있고 뭔가 모든 것이 막 에너지로 터져나가던 약간 이런 시대를 뜻하는 거겠죠. 1921년부터 1929년 사이에 미국이 유례없는 경기부흥을 맞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뚝 섰던 시기가 아마 1920년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의 경제를 보면은 이미 1880년대, 90년대 뭐 밴더빌트라든지 락베너 이런 사람들의 출현으로 제조업에서는 미국이 유럽을 상당히 앞질러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미국이 아직도 유럽을 갖다가 많이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미국 최고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앤드류 카네기의 가장 오늘날까지 오래 남겨져 있는 업적은 카네기 홀이죠. 카네기 홀은 뭐죠? 유럽 클래식 음악의 헌정한 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19세기의 미국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철도왕, 그 사람의 손자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밴더빌트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 이름부터 볼게요. 일대 대통령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지은 데다가 굳이 3세라는 유럽 귀족들이 쓰는 어떤 장명법을 갖다가 붙였다는 것 자체가 당시 미국인들이 돈을 벌면 일단 유럽 귀족 흉내를 내고 싶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 사람이 이제 지은 유명한 저택이 있습니다. 이 저택의 이름이 빌트모어라는 저택인데 이 빌트모어의 사진을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로아르 강변에 있는 르네상스식 샤토가 있어요. 샤토 드 블로아라는 샤토가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샤토를 그대로 떼서 미국에 옮겨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일단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유럽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차 대전 이전에는 대영 제국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때 영국이 프랑스와 러시아와 한 편을 먹고 독일과 싸우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러시아의 재정이 약화되면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 연합군이 빠질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하고 러시아에 많은 돈을 부어줬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냐? 영국이 뉴욕의 금융가들한테서 그 돈을 상당 부분 꼬았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 패전국인 독일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려서 미국인들에게 전쟁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제 경제적 상황을 보면은 오랜 전쟁으로 유럽의 경제가 피폐해져서 패전국인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승전국인 프랑스나 또 공산혁명으로 나라가 뒤집혀진 러시아도 영국한테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가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유럽의 경제를 살려놓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자기네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유럽 대륙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그때 미국의 주 투자 대상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까지 연이어서 엄청난 경제 붐이 일어나게 되죠. 독일에서는 이때의 경제 붐을 갖다가 골드는 스반시거, 황금으로 된 20년대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에서는 이 1920년대의 호황을 갖다가 레자네 폴, 미친 년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쪽이 돈을 벌면은 이자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월스트리트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경제 호황의 주인공은 역시 미국이었고요. 미국은 이때를 갖다가 The Roaring Twenties, 으르렁거리는 20년대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1920년대에 이제 미국의 상위권 중산층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1921년부터 29년까지는 미국의 주식이 가장 이제 고공행진을 했던 때예요. 1921년에 약 70대에 있던 다우지수가 1929년이 되면은 380포인트가 넘어갈 정도로 거의 4배 가까이 뛴 거죠. 엄청난 경제 호황이 일어납니다. 1920년대는 또 미국에서 상용화된 여러 기술들, 자동차, 비행기, 전화, 전신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꽤 잘 사는 유럽인들보다도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19세기의 부와 다르게 1920년대에 부는 주로 불로소득이었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생산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저 스포츠 사업이 미국에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1920년대 부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대충 뭐 테니스를 치고 있거나 골프를 즐기고 있거나 승마나 폴로 같은 걸 하고 있는 모습, 또는 요트를 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갖다 상상하게 됩니다. 그레이 개츠비에 보면 맨 처음이 닉 캘러웨이 나레이터가 조그만 배를 타고 부자들의 요트 사이를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작품 속에 이제 폴 뷰캐넌이라고 하는 전통적 부자 집안의 아들은 예일 대학 시절부터 그냥 폴로를 치면서 살았다. 그 집에 항상 놀러 와 있는 졸단 베이커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 이제 골프 선수로 묘사가 돼 있죠. 이렇게 딱히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스포츠에 전념하는 것이 20년대 부자들에 대해서 대체로 미국인들이 상상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보다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정말 몇 달 동안 일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쿠날, 화이트라인 같은 대형 크루즈 회사가 생기면서 이 증기선을 타고 유럽에 가가지고 몇 달씩 놀고 오는 것이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부자들이 유럽 부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부를 즐기는 유럽의 귀족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게 되면서 일종의 컴플렉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돼요. 이 시대에 이제 미국인들을 갖다가 묘사한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소머셋 몬이라고 하는 작가가 일반적인 미국인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쌍제르맹에 입주하기보다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쌍제르맹은 당시 이제 파리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심사숙녀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겨지던 동네입니다. 아무리 미국인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곳에서는 어울리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암시하고 있죠.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은 개츠비가 초록색 깜빡이는 등대를 보면서 이제 손을 뻗는 그 장면일 거예요. 개츠비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했던 데이지라는 여성이 남편과 살고 있는 집과 이 개츠비의 집이 이 반 하나를 두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제 개츠비가 데이지를 향해서 손을 뻗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미국 교과서에서 배운 해석은 그 파란 등대의 깜빡임이 돈이다라는 거죠. 그 등대 색깔이 초록색인데 달러의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통해서 그 데이지가 상징하는 옛날부터 대대로 물려온 부를 가진 집안의 안락함까지 손에 넣고 싶어하는 그 미국인들의 욕망, 아메리칸 드림을 그렸다라고 이제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츠제럴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이 피츠제럴드가 파리에 오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약간 유럽 귀족들 사이에 끼고 싶어가지고 무시당하면서 습관짓을 하는 미국 졸부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피츠제럴드의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 좀 다른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을 저는 대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개츠비는 미국이고 이 폴 뷰캐넌으로 상징되는 옛 부는 유럽이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이미 많이 벌었음에도 유럽 귀족의 삶을 존경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의 욕망을 그렸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대는 문화적으로 전환점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유럽을 동경하는 부자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어떤 미국만의 문화로서 자신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신흥 부자들의 시대가 열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로 재즈라고 하는 미국의 음악으로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1920년대는 으르렁거리는 20년대라는 표현과 함께 재즈의 시대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재즈는 이제 원래 그 미국의 남부 도시인 뉴올리언즈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제 미국의 흑인 음악이고, 1920년대 이 엄청난 경제 붐이 일어나자 이 경제 붐의 중심지였던 북부 도시 시카고나 뉴욕으로 이주를 한 흑인들이 이 남부의 선율과 춤을 가지고 오면서 그쪽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이 재즈 에이지의 중심에는 스픽이지라고 하는 불법 바가 있습니다. 이 1920년대는 금주령의 시대죠. 영화를 보면 술 마시는 장면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때 술이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기가 어렵지만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금기는 항상 달콤한 것이라서 그때가 미국인들이 술을 가장 많이 마셨던 시대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금주령 이전에 미국의 바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금주령 이후에 미국에 있는 스피기지의 숫자를 다 합친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말이 있죠.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은 이 개츠비가 약국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약국이 그 금주령 때는 소독용 알코올을 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소독용 알코올로 둔갑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밀주꾼들의 어떤 리테일 센터였다라는 걸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1920년대는 이 스피기지를 중심으로